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가 네. 심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찍어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려막기를 네. 하는 거고 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미국 등 뭔가 기축통화국의 그 부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원금을 왜 갚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이자만 갚으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보니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할 이자 부담이 미국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이제 관세 정책가 어떻게 보면은 교본이다라고 보는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개한 그 보고서에 보자면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100년 무이자 영구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자 부담을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이제 동맹국들한테 안보를 조건으로 떠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등장을 하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좀 뒤집으려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에 맞서는 다른 국들의 상황을 보자면 달러 자산 안 되겠다. 달러 중립 자산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금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만 놓고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유량만 놓고 보자면 유럽 중심 국가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4년 4분기입니다. 제일 많이 산 게 폴란드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눈에 띄고요. 인도 다 신흥국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24년 전체로 보자면 폴란드, 인도,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사고 있는데요. 중국이야 계속 이제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눈에 띄는 게 폴란드인데 이제 폴란드가 왜 사냐고 본다고 하면 옆에 러브 전쟁이 바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기를 느낀 그렇네요.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 갖고 있었더니 미국 정부가 그냥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달러 중립 자산은 여차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금을 많이 매입하는 거고요. 인도는 원래 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신흥국 중심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바 자체가 2010년 수준과 보자면 지금 수준이 굉장히 이게 높아요. 지금 2010년대에는 뭐 1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은 100톤에도 못 미쳤는데 22, 23, 24 4개 연속 1000톤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서 금을 계속 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9년에 454톤 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2009년에 샀다라기보다는 되게 빈 공간이 많죠.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집계가 잘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최근 연도만 보시면 22, 23, 24, 25 보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분기 정도만 집계를 한 건데 2월까지. 근데 지금 벌써 10이에요. 10톤 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냥 한국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2013년 이후로 안 사고 있습니다. 왜 안 살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2013년 10월자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한은이 금을 투자해서 평가 손실이 1조 2천억이나 났다라고 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기서 또 못 사게 됐군요. 여기서 이제 김중수 당시 총재가 야 우리도 외환보유고를 다 갖고 야 된다라면서 금을 샀어요. 근데 하필 아까 그때 보셨죠? 금이 횡보할 때. 그때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금값이 떨어지니까 엄청 국정감사 나가서 혼이 났습니다.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우는 2014년 이후로 안 삽니까? 1톤도 안 사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근데 지금 그때 샀던 금값이 거의 2배가 됐으니까 그러네요. 엄청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못 샀다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한은이 금을 사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중국은 금을 어떻게 사냐? 국채를 팔아서 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팔았나라고 봤더니 중국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럼 이거 금 팔아서 뭐 할까요? 아니 국채 팔아서. 금 샀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를 사게 되면 위안화가 가치가 절상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미국채가 아닌 뭘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달러 중립 자산으로 금을 택한 거죠. 그리고 그간 미국 국채를 사던 주체가 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제가 뭔가 타이틀 달았는데요. 일단 약간 이제 우리 코인 투자하는 분들 많으니까 24년에 누가 국채를 많이 샀지? 미국 국채를 5위에 테더가 눈에 띕니다.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약간 일각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썰도 좀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테더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좋고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국채를 사주니까 좋고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자면 이게 순매수 제가 눈에 띄는 게 1등이에요. 1등 누가 제일 많이 샀냐라고 했더니 캐나다가 샀거든요. 캐나다가 많이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네요. 네. 최근에 제가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노라고 안 하고 캐나디아노 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고 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연방이다 보니까 같은 주 단위에서 굉장히 조금 서로 싫어했대요. 서로 싸우고. 근데 이제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몰아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24년에 캐나다가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제 캐나다가 과연 이렇게 많이 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진짜 급락을 할 때 누가 던졌어? 라고 했을 때 일본 쪽에서 던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나라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무역 전쟁의 또 하나의 카드이지 않을까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미국한테 던지지 이제 못하겠죠? 던지지 네. 못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해명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중앙은행이 던진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의 민간 자본이 국채를 팔았을 순 있어. 그 정도로 그냥 네. 이제 그게 왜냐면 국채를 집계를 하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던진 건지 민간이 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모르는군요. 네,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대놓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뭔가 그렇죠. 위기 상황이면 중국은 대놓고 던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안 던졌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케이맨 제도 이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원래 팔고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최근에 야 더 판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중국 아니야 안 팔았어라고 했는데 저 케이맨 제도나 이쪽에 약간 좀 우회해서 뭔가 던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이 이제 사고 있으니까 민간도 본격 매수에 참여했습니다. 민간이 어떻게 매수에 참여했느냐 이거 뭐 딱히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어서 제가 금 ETF로 갖고 왔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4년 초에 1, 2, 3, 4월에 금 ETF에서 돈이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저 다음에 보여줄 지표, 예, 요 지표 보시면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입이에요. 그런데 금에서 빠져서 어디 갔을까 보면 비트코인 ETF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정말로요? 왜냐하면 금과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일부 자금은 야 이제 금 말고 우리 비트코인 쪽으로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 ETF에서 돈이 빠졌을 때가 언제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그러면서 이제 1, 2, 3, 4는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5월부터는 그냥 그런 흐름을 흘러왔어요. 그리고 24년 11월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죠. 이때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때입니다. 그때 돈이 딱 빠졌죠. 이때도 빠졌네. 네. 그리고 네. 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도 뭐 그럭저럭인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5년 2월과 3월에는 갑자기 금 ETF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제 헤지펀드들이나 민간 자본들도 보니까 야 이거 달러 중립 자산이 필요한데 국채는 이제 안 되겠고 그럼 뭘 사지라고 봤을 때 이 헤지펀드나 민간 자본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전판이 뭐냐? 금시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 중앙은행들은 단순한 가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이 외환 보유고를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사니까 민간도 이걸 믿고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달러 중립자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건 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나스닥 상관관계가 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금인 이제 비트코인이 달라진 게 최근 제가 이게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93,0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튀기 시작했어요. 이때 오히려 증시는 오르지 않았는데 비트코인만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전쟁 우려가 하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 잡아놨던 걸 이제 다 줄여야 되거든요.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에 동조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채를 들어서 약간 샀던 그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됐던 것들 일단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나서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야 그럼 이제 달러 중립 자산 좀 찾아볼까? 라고 하니까
금 말고 비트코인이 있네? 게다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2월과 3월에는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로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틀 연속 1조 3천억 넘는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투자자로서는 되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화 된다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약간 팔딱팔딱하는 걸 그쵸,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투자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네. 들어오고 다 좋은데 관세 전쟁 다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금과 비트코인 두 개만 놓고 네.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자면 그 6개월 수익률 그리고 뭐 1년 수익률, 5년 수익률 보면 이게 5년 수익률만 보면 100%가 안 되는데 금은 비트코인은 1000%가 넘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만큼 뭐 약간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상승률이 작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과거보다는 상승률이 적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금과 비교했을 때 보자면 금이 아까 1차, 2차, 3차 랠리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랠리는 금으로 비유하자면 1차 랠리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이제 별로 아니야?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별로죠. 왜? 시장 사이즈가 지금 2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는데 그런데 금과 비교했을 때를 보자면요. 만약에 금처럼 비트코인이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을 살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 거냐라고 봤을 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금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다. 왜? 랠리를 뭔가 금과 비교해서 보자면요. 금의 1차 랠리가 지금의 비트코인 랠리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랠리 초반에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긴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 네. 보자면요. 또 굉장히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표님?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4년만 투자하면 된다. 4년이요? 네, 4년이요. 네,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 금이잖아요. 디지털과 금의 성격이 모두 있습니다. 디지털은 위험자산, 금은 안전자산. 그런데 점점 디지털에서 금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감안하셔서요. 장기 투자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